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글로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라는 교과하고 비교과를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한 15년쯤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필리핀 지역도 갔다가 또 인도 지역에 갔다가 탄자니아 지역에 갔다가 하면서 몇 년씩 그 지역에 방문하면서 이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그런 현장에서 진짜 적정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그런 환경공학이랑 도시공학 그런 관련해서 전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전공이 되게 미래에 진짜 전망이 좋은 전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둘째 아이가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미국에서 요새 왜 아이텍 그쪽의 회사들이 컴퓨터공학 쪽이 이제 더 이상 AI 발달하면서 무슨 코딩을 하거나 개발하는 게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직업들이 막 계속 실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100단위, 1000단위로 이제 사람들을 퇴직시키는데 환경공학 쪽은 계속 일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잡에 대한 시장이 좋아서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적정기술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환경이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필요할 때라서 요새 또 우리 산업재해법 같은 게 강화되고 하는 것도 또 이 환경공학 하는 사람들이 법 같은 걸 잘 공부하면 그런 분야도 또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 공기 여러 가지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라서 아주 여러분의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적정기술 개념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나면 적정기술에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적정기술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적정기술이 뭔지 책을 읽었거나 들었거나 그런 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정말요? 와, 제가 대학마다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 적정기술에 대해서 그래도 들어본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의외네요. 네, 적정기술은 이제 어떤 한 분야의 전문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이때까지의 기술은 일테면은 열심히 개발된 것들이 사실 경제적이거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돼서 그냥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개발해서 대량 생산해서 많이 보급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의 트렌드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단순 품종 대량 생산 쪽으로 산업의 경향이 갔다면 지금은 핸드폰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는 품종을 다양하게 하고 소량 생산을 해서 사용자 맞춤형의 제품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갔고 이제 적정기술의 경우는 그것과 이제 한 축이 있다면은 이제까지는 구매력이 있는 10%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면 구매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니즈는 여전히 있는 소외된 90%를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이제 취지도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정기술의 개념은 뭐냐면 현지 어떤 사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윤리, 거기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윤리나 문화나 아니면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나 아니면은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고안된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구매 생산 비용은 물론이고 그 가격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저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기술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유지 관리가 쉽게 만든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너무 막 요새 더워가지고 기온을 내려야 되거나 혹은 음식을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에어컨을 틀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돌리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가시는 빈탄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갔던 인도나 탄자니아 지역에는 전력 수급이 넉넉지가 않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똑같이 이 더위를 좀 극복하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고안된 다른 또 그런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지만 지역에 따라 다 다를 때 그걸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된 것이 적정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정 기술이 사실은 여기 이런 예들인데요. 똑같이 어떤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나라마다 교육의 문제가 다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이제 저희가 가는 탄자니아 같은 데는 사교육은 둘째치고 공교육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교실이 없고 교재가 없고, 이제 가보면 교실에 한 200명씩 학생들이 그냥 촘촘히, 그러니까 작은 교실이니까 거기에 책상 이런 거 없이 촘촘히 앉아 있는데 교재는 선생님만 갖고 계시고, 그래서 교실도 부족하고 교재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온 학생들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그 저개발국에서는 여자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학교 잘 안 보내고 약간 노동력 가능한 연령이 되면은 그 중도 탈락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한 3학년쯤부터 갑자기 중도 탈락률이 확 올라가는데, 그때는 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가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역마다 똑같은 분야라도 되게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교 교육 열기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교육이 경제적인 양극화 때문에 교육 기회를 못 얻는 학생들한테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걸 고민하겠고, 이제 탄자니아 같은 데는 교재가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달라지겠죠. 코로나 이후에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할까? 집에 혼자 아이가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이 많아지면서 그 플라스틱 관련된 용기들 쓰레기가 막 폭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고민인데, 이제 또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되게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폭력이 있고, 그래서 인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서 그 기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현상 하나만으로도 그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지만 가장 또 이렇게 우리가 겪는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적정 기술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적정 기술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소외된 90%라고 했잖아요.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열악하고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 같은 성격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자본주의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경제적인 이익만 따지면서 했던 것 대신에 환경이나 혹은 인권 같은 것들을 고려한 대안적 기술, 이런 성격으로 이제 1세대 적정 기술은 처음 발달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적정 기술 제품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현지에 보급을 해봤더니 어떤 기술은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고 제품들은 쓰고 있고 점점 진화가 되고 그거 자체가 그 지역사회의 어떤 뭐 직업 창출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고, 어떤 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했는데 다시는 안 쓰고 그냥 없어져 버린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정 기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두 번째 제2세대 적정 기술 2.0은 어떤 거였냐면, 이 기술이 새로운 어떤 가계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그 조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제 고려해서 하되 이거 자체가 가능하면 새로운 가계 수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혹은 마을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그래야 계속 지속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공급자나 사용자가 모두 다 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자도 예전에는 맨 처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제품으로 개발된 것들은 보급을 하는데 이분들은 구매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NGO라든지 국제기구 같은 데서 펀딩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속 재구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해서 이런 조건을 더 넣어야 이 지속 가능한 기술이 되겠다 해서 차세대 그 두 번째 적정 기술 2.0에서는 이런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개념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붙여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점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빈탄에 간다고 하면 뭐 거기만 가난한 사람이 있나? 거기만 뭐 필요한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쪽방촌에도 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 노인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꼭 거기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저개발국이나 그런 특정 지역에 만약에 한정해서 개발됐다면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 기술.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학생들이랑 필리핀도 가고 뭐 미얀마, 인도도 가고 탄자니아도 가다가 코로나 시절이 돼서 이제 못 가게 돼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사회 문제 같은 걸 한번 찾아서 개발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을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해 보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있는 환경적 문제를 풀어보자. 아니면 도시 집중 문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아까 유지 보수 관리가 쉬운 기술이라고 하다 보니 계속 로우텍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기술들만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는 ICT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을 많이 접목할수록 비용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거기 저개발국에 애들이 책을 못 읽으니까 도서관을 만들자 이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서 짓고 거기 책을 또 막 사가지고 거기 비치해야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도서관 같은 것들이 해서 요만한 뭐 라즈베리파이 같은 작은 컴퓨터 본체에다가 많은 자료들을 넣어서 그것만 가져가고 모니터를 연결해서 각자 자기 모니터에서 책을 검색해서 읽게 하는, 그러면은 공간도 많이 필요 없고 보관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되게 쉽게 이제 그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개발하는
공동체 기술 아니면은 사회 문제 해결 기술까지로 이게 막 적정 기술 3.0 개념이 점점 발달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적정 기술에 대한 여러분은 다행히 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가서 보면 고등학교 때나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적정 기술과 관련된 책을 읽고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은 1세대 적정 기술에 좀 그거에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옛날에 개발됐던 그런 제품들만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적정 기술도 진화하고 이제 발전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확장된 기술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됐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속적 경제 침체가 있죠. 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아주 그런 이를테면 발전하는 그것들이 되게 낮아졌고 어떤 경우는 그대로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그런 침체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래 이때까지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해서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구매력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물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한번 집중해보자. 거기에 시장이 훨씬 블루오션이 있다라고 하는 게 BOP예요. BOP는 뭐의 약자냐면 Basement of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형인데 위에 상위 뭐 5%, 10%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면 여기에 갈수록 되게 그런 이제 작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맨 밑에 두껍게 깔려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적정 기술 개발, 아까 예를 들면 전기가 없어도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것들이 막 기능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능만 특히 이제 저개발에서 쓸 수 있는 통화 기능 그 다음에 거기는 은행 같은 데가 되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사는 지역에 은행이 없어요. 그리고 현금 괜히 갖고 다니다가는 강도 맞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로 이렇게 송금하고 받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제 핸드폰에 그런 기능만 그러면서 아주 심플하게 핸드폰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거 모토로라에서 그걸 해서 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는데 그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주가드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까지는 뭐 기술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발해서 많이 보급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너무너무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가 작년에 AI 활용하던 AI가 뭐 나왔다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AI 발달한 다음에 완전히 또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시장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냥 챗GPT를 이렇게 재미삼아 열어봤었는데 지금은 뭘 할 때는 거의 제 조교나 비서처럼 걔한테 다 시키면 다 해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막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 거대하게 공장을 지어서 연구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짧게 빨리빨리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작게 어떤 걸 하고 빨리 변화하는 주가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거는 이제 인도에 있는 사람이 창안한 아이디어인데 그런 이노베이션이 관심을 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CD, Human Centered Design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제품을 만들더라도 사용자에 대해서 깊이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그것들을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더 경제적 이익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 Human Centered Design이라고도 하고 User Centered Design이라고도 해요. 사용자 중심 설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개발됐어요. 근데 적정기술의 개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 특히 사용자가 처해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고려한다. 그리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유지교수가 이렇게 편하게 한다라는 적정기술 개념이랑 현재 어떤 혁신의 방향이 되게 맞아떨어져서 최근에 이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적정기술은 친환경 기술이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 개념들, 이런 또 ICT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공유하거나 민주화하고 좀 더 양극화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개념들이 그냥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개발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도 뭐 ESG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윤리경영 같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적정기술이 점점 관심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UN에서 맨 처음에 2000년대가 뉴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엔은 어떤 그 발전 그 목표를 세웠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그러니까 새해 1000년이 시작돼서 발전 그 목표로 2015년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빈곤,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아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아이들 학교 교육하는 문제, 이런 걸 되게 집중적으로 협력해서 15년까지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물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지역마다 좀 격차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30년까지 다시 그 다음 골을 만들었는데, 그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이 개도국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선진국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여기는 빈곤, 의료, 교육이 되게 사회 분야가 되게 중점이었는데 이제는 경제성장, 기후변화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것들, 기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분야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뭐 어디에 취직을 해가지고 막 해야지.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내가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하면 더 전망이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많은 개념들이 적정기술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또 특히 관심이 됐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계속 사회도 변화해 가기 때문에 적정기술 자체도 되게 새롭게 변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까지가 적정기술 3.0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적정기술 4.0의 개념이 이제 지구 환경을 지키며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가 잘 살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가 이제 적정기술의 4번째 개념으로 다 들어갔죠. 네.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데 이걸 듣게 돼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뭐가 주인이 돼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겠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되게 이게 막 관심이 있는데 프로젝트는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적정기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창의설계 경진대회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아까 GEP라는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로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였는데, 그거는 이제 적정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한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이제 통계적인 것도 찾아서 전반적 이해를 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하고 혹은 거기서 온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많이 그 자료들을 찾은 다음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요.
그리고 나서 현지에 가서 이게 진짜 필요한가를 프로토타입을 실험하고 현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갖고 뭐가 잘못됐으면 다시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슨 정진대회 같은 데 나가든지 학술대회 나가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그 활동 자체가 거의 저희 그 프로젝트 한 학생들은 이제 잡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몸소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쓰고 나서 자기가 그냥 안 한 걸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고생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검증이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직장에도 가고 계속 성공적으로 자기 것들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느끼기에 그냥 누가 시키는 걸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뽑지를 않아요. 제가 막 회사 분들도 만나고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학교 다 상관없다. 무슨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뽑는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뭔가 해본 사람이 경험이 있어야 이럴 땐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요? 3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도 뭐 지금 늦진 않았는데 3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고요. 팀을 만들어서 스터디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하나를 꼭 하세요. 그래서 뭐 경진대회 나가서 상 받으면 좋지만 상을 안 받아도 그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그러니까 진짜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엄청난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 어디 가서든지 누구와 만나서든지 자기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어서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뭐 어디에 취직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사람은 안 뽑아요. 아니면은 이제 되게 그러니까 뭐 시키는 거 하는 아주 낮은 정도의 사무실 일을 하겠지만 자기가 진짜 원하는 어떤 곳에 가려고 한다면 그런 프로젝트를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거창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단순한 거고 그런 거라도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찾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는 거 그리고 그걸 잘 기록하고 자기가 뭘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정기술 이거 괜히 앉아서 또 이거 들으려니까 듣는다 이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면서 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적정기술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이제 학부에서 한번 시도해보기에 좋은 그런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생각하면서 하면 좋은 거라서 적정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윤리나 문화나 경제, 사회, 그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고안된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제 적정기술 맞아?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적정기술의 조건 해가지고 10몇 가지가 쭉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 사상이 바뀌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상 현지에 가보면 그 조건을 만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지에서 나는 뭐 재료를 사용한다. 근데 현지에서 난다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 어느 나라에 가도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다 전자 상거래로 재료를 살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여기서보다 거기가 훨씬 싼 우리가 이제 인도 같은 데 갈 때 근데 항상 저희가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할 때 현지에 가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쌀 갖고 간 거는 있고 있겠지. 그런 것들은 또 감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맞춰서 옛날에 그런 조건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은 그대로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적정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면서도 가장 그 로컬의 그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만든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이면서 가장 개별적인 그런 발전을 하게 만드는 기술이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지화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친화적 발전, 이게 적정 기술의 세 가지 그 키워드이고 조건인데요. 먼저 이제 현지화된 발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적정 기술의 가장 메인 컨셉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다른 해법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화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거 많이 드라이브 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 따라서 네팔 같은 경우에 현지 활동을 가보면 네팔은 산악지대가 있어서 그 단차를 이용한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소수력 발전, 수력 발전인데 큰 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수력 발전, 작은 규모의 수력 발전, 소수력 발전 같은 것들이 되게 에너지 발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참 도움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수력 발전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네팔 혹은 그 사막 지역이나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되게 많이 쪼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지금 하는 태양광 발전이나 혹은 이제 지열 발전이라고 해서 그 온도 차이를, 그러니까 사막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덥다가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런 온도 차를 이용한 전기 발전 방식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그 어떤 조건에 맞는 기술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보건이나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교통 문제 같은 거 보면 만약에 자동차를 개발한다 그럴 때 혹은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 그럴 때 문제가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계속 출퇴근 시간에 그 교통 체증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잘 발전시켜서 그 저비용으로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동할 것인가가 문제라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진짜 저희 가보면 그 다음에 여기 길에 사람, 개, 소, 똥 이런 게 너무 많아. 다 같이. 네,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항상 질척질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해도 인도에서 나온 타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차체가 좀 높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울퉁불퉁하고 질척질척한데도 잘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밑에 범퍼 이런 엔진이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는 대중교통을 우리같이 일반 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서 거기는 주로 툭툭이라고 하는 되게 빨리 이렇게 단거리를 연결하는 그런 게 발달돼 있지, 우리나라처럼 물론 이제 델리나 대도시에는 서브웨이가 있긴 해요. 지하철 같은 게. 그렇지만 일반 그런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망 같은 것은 이제 힘든 거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지역을 또 가보면 거기는 사람이 띄엄띄엄 살아요. 그래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왜 뭐 버스를 그 순환버스를 만든다 이러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경제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각마다 그 지역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되게 다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게 이 현지화된 발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아까 말해서 냉장고도 인도에서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기가 잘 안 들어오는 곳에서 많기 때문에 무전력 냉장고가 잘 개발이 돼서 잘 팔리고 있어요. 무전력 냉장고는 기화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땡땡 얼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것들을 해서 재료를
전기도 안 쓰면서 할 수 있게 만든 냉장고인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적정 기술 개발 이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현지에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생각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들 볼 때는 일단 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적인 자원들 있죠. 그러니까 기후도 자원이 돼요. 그리고 지역 아까 같이 이게 산악 지역이 맞느냐, 평야가 맞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지역에 이제 더 좁혀서 거기서 나고 있는 산물이 뭐가 있나, 그리고 뭐는 구할 수 있고 없나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물론 아무리 해도 갔는데 아닌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지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막 마스크 쓰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그거는 그냥 되게 귀여운 수준의 미세먼지. 엄청난 그런, 거기 가면 숨쉬기 힘들 정도.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거기 그 대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마스크, 그걸 걸러준 마스크를 개발하겠다 이랬는데 거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사지도 않고 쓰는 것도 되게 문화적으로 별로고, 그 다음에 돈도 없어서 그런 거에다 사소하게 돈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되게 필요할 거야 하는 것들 중에 거기서는 전혀 필요하게 느끼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지의 니즈를 먼저 생각하자.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를 찾아야겠죠. 전기가 없는데 우리는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지금 전기가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더울 거고 뭐 저기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이제 어떻게 쓰다 못 쓸 거고, 그냥 우리는 전기 없으면 거의 뭐 이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데 아직도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없는데 여러분이 무슨 제품을, 전기를 꽂아야 되는 제품을 만든다, 전력이 많이 드는 걸 만든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경제적,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역 사람들의 역량, 구매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익숙하냐, 그 다음에 서로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수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그 현지 분들의 문화나 지식을 존중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되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도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갈 때 우리는 그 지역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생각도 없고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면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되게 열악한데 거기서 생존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생존 기술들이 있는 거고 오랫동안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잘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이나 지식 면에서 발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도움을 받고 같이 협력해서 그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경우 그랬는데 특히 무슨 동사 같은 거 할 때 학생들이 지난번에 저희 이제 탄자니아 갔을 때 저장고를 만드는 걸 했거든요. 왜냐하면 양파를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동네였는데 그 양파를 오늘 추수해가지고 팔면 한 자루에 5불.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서 팔면 10불. 그 다음에 한 달만 더 있다 팔면 20불.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가 막 올라가는데 저장 기술이나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밭대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럼 양파 저장고를 만들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통풍이나 온도 같은 걸 어떻게 세팅할까, 뭐 스마트 미터 같은 걸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조그만 저장고를 만드는데 학생들이 뭐 벽돌을 쌓아봤나 뭐 지능을 이겨봤나,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은 현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다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학생들이 했지만, 예,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안에 그 프로젝트를 못 끝내고 왔을 텐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팀에서 했던 옥수수 탈곡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가서 그거 하면서 보니까 옥수수를 막 추수를 하는데 그걸 추수한 다음에 손으로 다 그걸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느 세월에 이거 세월을 다 해. 그러면 이제 그 알하고 그 꽁이를 분리하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해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모터를 갖고 다니면서 탈곡해 주는데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그 지불하고 그 탈곡을 할 그게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이 옥수수 그 알맹이를 거둘 수 있는 탈곡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한국에서 갈 때는 거기 쇠 그런 게 너무 비싸니까 나무로 만든 걸로 해요. 그럼 목재는 쌀 거 아니에요. 거기 목재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서서 하면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할 수 있게 앉아서 하는 높이로 만들고 이제 그래서 갔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하고 회의하면서 했더니 우리는 앉아서 하면 너무 힘들어. 난 서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높이를 올리시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목재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무는 있지만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든 목재로 만든 그 값은 되게 비싸서 외국에서 또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다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하지만 이것들을 꽁이랑 그 다음에 알곡을 분류하고 그런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되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 그래야 이제 쉽게 그것들을 분류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그럼 그 기계의 그 구조를 바꿔서 다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DIY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이거 쓰다가 이제 마모되면은 그러면 끝인가? 그러지 말고 이것들을 이렇게 딱 그 재료 같은 것들을 세트로 만들어서 보급하면 그걸 다시 자기들이 조립해서 또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것만 교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은 마을 공동 탈곡기로 이렇게 주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용료는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걸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가상각이 생기니까 그러면 나중에 고장 났을 때 부품은 누가 그리고 어디에 보관해 놓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많은 ODA나 이런 거 할 때 거기 현지의 사정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우물 같은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프리카의 그 사막 지역에 우물을 설치한다 그럴 때 아마 아프리카는 되게 많잖아요. 그 부족이 그러니까 나라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자니아다라 그래서 한 단일 민족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십 개의 부족들이 그냥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가보니까 이제 개발자가 여러 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우물을 안 파고 아주 멀리 외진 곳에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팠지?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우물을 팔 때는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안 싸우던 부족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면에서 물은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서로 제일 가기 편한 그곳에 있는 우물을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 걸로 하려고 막 싸워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안 했나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현지의 문화나 그분들은 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해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주면 좋겠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서로 회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주고 그 다음에 매뉴얼, 사용 매뉴얼도 이제 만들어서 드리는데 또 이제 매뉴얼 만들 때 현지 사정을 고려한 게 뭐냐면
문맹이 많아요. 그 글씨 못 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현지화된 발전, 현지화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맥을 고려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어떤 그 마을이나 개인에게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주는 그런 거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막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재료값이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능을 많이 넣어서 그 단가를 높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핵심적인 기술이 되게 사용자에게 편하게 쓰이게 만든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 어떤 것들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혀 계속 쓰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개인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으면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생산, 수리, 관리, 유통을 하게 돼서 직업이 창출되게 하자. 그리고 누가 그걸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줘서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이나 능력이 향상되는 쪽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용법과 유지보수법에 대한 교육을 꼭 하자. 그리고 같이 합의를 이루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직관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어도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예예요. 큐드럼에 대한 게 이제 적정 기술 얘기가 나오면 이 대표로 큐드럼, 그 다음에 라이프 스트로우, 그런 거, 그 다음에 플레이 펌프, 그 다음에 이제 원 PC, OLP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 원 랩탑 OLC라고 하죠. children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적정 기술로 많이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아이디어가 매우 쌈박했지만 가격이 적당하지 않거나 그랬는데, 예를 들면 큐드럼 같은 경우는 너무 비쌌어요. 물을 계속 어린이나 여자들이 물을 나르러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서 끌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통 하나가 한 300불 정도 하니까 아무도 돈 주고는 안 샀어요. 맨 처음엔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되게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지만 상도 받았는데, 그리고 라이프 스트로우는 이제 이렇게 더러운 물에 이렇게 꽂고 마시면 거기 필터를 통과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한 요만한 그런 스트로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필터를 계속 갈아야 되니까 필터 값이 많이 들고 그런 저개발굴의 물의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스트로우로 물을 몇 번 먹고 나면 다시 계속 갈아야 되니까 안 돼서 이거는 오지 탐험가들은 요새 사서 쓰지만 막상 이제 저개발국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려고 만든 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요. 플레이 펌프라는 거는 아이들이 뺑뺑이를 돌리면 그걸 가지고 모터로 여기 물탱크에 물이 올라가서 물이 저장이 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플레이하는 거하고 노동하는 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싫을 때도 돌려야 물탱크에 물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되게 이것도 많은 그런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저기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은 아무도 안 쓰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계속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도 원 랩탑 원 children 해가지고 MIT 교수가 이 컴퓨터가 없네. 그래갖고 적어도 가격을 컴퓨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랩탑 가격 되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적어도 한 어린이가 한 랩탑을 가질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가보면 집에 랩탑 놓을 자리도 없어요. 이렇게 헛강 같은 데서 그냥 이런 평상 위에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놓을 데도 없고 문제는 기계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거예요. 랩탑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아무 그런 게 없는데 랩탑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라면 받침이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주 되게 획기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아서 많은 디자인상도 받고 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말라리아가 많이 있는 말라리아 모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기장 기존에 나라에서 쓰는 모기장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서 그거를 쓸 수 있게 그러면 더 말라리아를 많이 예방하게 했는데 이게 되게 그리고 되게 싸게 보급해야 돼가지고 NGO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싸게 보급했는데 첫째로는 기존 모기장 시장을 죽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돈 주고 살 때보다 훨씬 싸게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았으니까 모기장 팔던 사람들한테 모기장을 안 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되게 거의 거저 받다시피 이거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색깔이 이런 약품 처리가 되니까 예쁜데 그래갖고 뭐 면사포로 사용한다든지 옷 만들 때 그냥 찢어서 쓰고 이렇게 돼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고 도리어 이제 모기장 시장을 파괴하는 그런 걸 했고 그런가 하면 이 플레이 펌프라는 족동식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였는데 이 플레이 펌프는 되게 성공한 그 적정 기술로 됐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지불하긴 지불하게 하지만 그 대신에 지불하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지만 한 번에 이렇게 내지 않고 마이크로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일테면 월부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돈을 빌려줄게. 그래서 일단 살 돈을 하고 다음에 추수하면 또 갚고 해서 소액으로 나눠서 그 제품값을 갚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번 써보니까 진짜 그 펌프 없었을 때랑 수확량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이걸 개발한 회사는 조금 더 싼 제품, 좀 더 그 복잡하게 해서 좀 더 비싼 제품 하면서 계속 제품 개발을 해서 그 회사도 안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지속 가능하게 썼어요.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적 발전이에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 왜냐하면 이제 딴 것도 그렇지만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까 말한 대로 무전력이나 저전력,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환경이나 환경 오염 유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적 환경도 파괴하지 않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제품 때문에 분쟁이 생기거나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이 없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래서 적정 기술은 항상 기술만 툭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계속 그 자연 환경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 같은 것들도 깨뜨리지 않는 방향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윤리나 가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이제 VSF라고 미생물을 위에 놓고 밑에 그러니까 그 모래 자갈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그 적정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기가.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일 먹을 거면 물을 미리 부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일 이렇게 걸러져서 마실 수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내일 먹을 물을 오늘 미리 물 부어놓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내일을 생각 안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안 부어놓으면 미생물이 죽어버려서 나중에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물건이나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윤리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현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해가 돼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일테면은 이제 여기 친환경적 발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벌써 금방 지나갔네요. 네, 혹시
제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냉장고, 미티쿨 냉장고라는 건데, 진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부어서 기와열이 이렇게 해서 매를 하게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가격이 이제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싸게 보급되어서 인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을 하려고 해도 하면 또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누가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